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요즘 세대 여성입니다. 결혼을 했으면 좋았으련만 어쩌다 보니까 파혼이나 하게 된 이야기를 하러 여기까지 찾아오게 되었네요.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망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옛날에 할머니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부모란 자고로 자식을 위해서 심장도 꺼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데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망칠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았죠. 그냥 하는 말이구나 하고 넘어갔었는데 그 말을 믿게 되었지 뭡니까? 정말 자식을 망치게 만드는 부모가 있더라고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식을 망쳐버린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별의 별일 다 했다지만 이런 일은 또 처음이라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득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안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인생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기 마련이죠. 근데 저는 더더욱 그랬어요. 정말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처럼 하루 종일 일에만 매달렸거든요.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번아웃이라고 하죠. 한 번쯤은 질리게 되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까요? 현타라는 게 딱 올 때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승진을 하다 보면 정말 높은 자리 위에 앉게 되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 승진 자체는 빠르게 됐어요. 어느 정도 연봉에 만족스러워지고 저에게 여유라는 게 생긴 뒤를 돌아보니까 나이가 어느새 이렇게 먹은 건지 30 중반이 되었더라고요. 여자 나이 30 중반이라 함은 다들 가정이 생길 나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저는 남자친구조차 없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요즘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래서 30 중반을 넘어가서부터는 결혼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30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알콩달콩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또 그런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일만 해서 그런 건지 저희 상사들은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30 중반이 넘어서도 남자친구 없이 일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상사분께서 저에게 소개팅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어서 거절을 하려고 했어요. 아, 내가 보증을 쓴다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냥 저냥 어중이 더중이가 아니라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 좋다고 이야기한 적 있어? 없지? 그러니까 나 딱 한 번만 믿고 소개팅 해봐. 우리 김 팀장도 결혼해야지. 하도 결혼 난리를 치면서 어떻게든 만나보라고 꼬시길래 상사에게 점수나 한번 딸 겸 밥이나 얻어먹을 겸 나가보자 싶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30 중반이 되고 나니까 보는 눈이 높아져서 그런가 직업이나 본인 삶의 가치관에 대해 관심이 가더라고요. 저랑 소개팅을 할 사람은 무려 의사라고 했습니다. 물론 상사가 연결해준 소개팅이니까 더 좋은 말, 이 바른 말을 했을진 모르겠지만 직업 의식이 투철하고 돈을 쫓아서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의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곧대로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사는 저에게 그 성품 하나만 보고 연을 맺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저처럼 자기 일에 열정적인 사람이 꼭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물론 부담스러웠죠. 그 사람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서로에게 나쁜 인상을 남겼을 경우에 상사가 저에게 실망을 하면 어떡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도 나이를 먹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다면 더욱 더 제 인생에 꽃이 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개팅 자리에 딱 나갔는데 첫인상은 조금 범생이 같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정말 진솔하고 생각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솔직히 말을 하면 조금 잘난 척을 하거나 거들먹거릴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나보니까 정말 상사의 말 맞다나 상당히 직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어요. 사회봉사도 많이 하고 병원에서도 아픈 환자를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대화를 통해 할 수 있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죠. 거기다가 돈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을 하지 않고 본인의 지식을 널리 널리 알려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을 다닐 땐 말이죠. 본인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바쁜 사람이었는데 공짜로 돈 없는 학생에게 과외까지 해줬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놀라운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의대라는 게 어디 쉽게 갈 수 있는 학교인가요? 가서도 수업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만두는 학생들이 태반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런 열정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만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40에 가까워지더라고요. 동기들은 다들 제 짝을 만나서 애도 낳고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는데 저만 홀로 동떨어 쓴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주변의 지인들에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나이가 이렇게 먹었더라고요. 친구들이 육아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부장님께서 마련해준 이 자리에 덥석 나오게 됐어요. 저희의 분위기는 훈훈했어요. 처음 만난 자리라고 치기엔 서로에 대해 관심도가 조금 있는 편이었고 서로 통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일단 가치관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일에 소홀하지 않고 본인에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잘 맞았죠. 사실 서로에게 올인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저는 일도 놓칠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분이 잘 맞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딱 맞는 퍼즐 조각 같은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당연히 서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으니까 순식간에 서로에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연애라는 걸 해본 적 없었던 저희 두 사람은 이 세상에 저희 둘밖에 없는 것처럼 모든 걸 공유하고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순식간에 연인으로서 서로를 생각하게 되었고 만난 지 8개월이 되었을 땐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결혼까지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은 이제 예비 신랑이 되었고 나이가 나이인 만큼 양가 집에 빠르게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준비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저도 나이를 먹었으니 신중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많다고 의사인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도 되었고요. 물론 빠른 시간에 승진을 해서 회사에서는 없어선 안 될 인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자랑할 수야 있었지만 의사 아들과는 비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으니 예비신랑은 저랑 상의도 없이 예비시댁에 알리게 된 겁니다. 여자친구가 생겼고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말이죠. 당연히 예비시댁에서는 어떤 사람이냐고 하루 빨리 인사를 드리러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셨대요. 예비신랑이 저에게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한 말로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결혼 이야기가 이제서야 막 오가기 시작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연애를 한 기간 자체도 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섣부르게 결정하기보단 천천히 인사도 드리고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예비 며느리가 보고 싶다고 인사를 드리러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재촉을 하시니까 조금 겁이 나긴 하더라고요. 어떤 인상을 보여드려야 점수를 딸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되었죠. 나이가 30 후반으로 가다 보니까 얼굴에 주름이 끼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그런 게 신경이 쓰이는 것 있죠? 저에게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불도저처럼 빨리 오라고 재촉을 하는 예비시댁 식구들 때문에 저는 준비가 완벽하게는 되지 않은 상태로 인사를 드리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선물은 정말 든든하게 준비를 했죠. 그래도 의사 아들과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찾아가는 건데 어떻게 빈손으로 그냥 갈 수 있겠어요?
선물을 고민하고 준비하는 데만 며칠을 쏟아부었는지 모르겠어요. 예비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실 법한 양주에 예비 시어머니를 위한 영양제와 홍삼 세트, 그리고 예비 시누이를 위한 화장품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찾아갔습니다. 저를 빨리 보고 싶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현관 입구에서부터 엄청난 환대를 해주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보자마자 끌어안으시면 어떡하지? 하는 쓸데없는 걱정까지 했죠. 제가 어른들께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점잖은 척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딱딱해 보이진 않을까 걱정이었죠. 준비도 정말 열심히 했고 이 정도면 예쁨 받을 만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예비시댁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삐리릭 하고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는 들렸는데 문이 열리지는 않더라고요. 문을 열어야 하나 고민하던 찰나 도어락이 다시 삐리릭 소리와 함께 잠기고 말았어요. 당황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와중에 문이 턱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로 보이는 분께서 인상을 딱 쓰고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니,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문이 열렸으면 열고 들어와야지 왜 멀뚱멀뚱 서 있어서 내가 움직이게 만들고 그래? 그래도 양손 무겁게 선물 사들고 와서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합격. 어서 와요. 일단 들어와서 이야기하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입을 떡 벌렸어요. 물론 방정맞게 우리 며느리 어서 와요 하는 걸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시작부터 핀잔이 섞인 말투로 저를 맞이해 주실 거란 생각은 못했거든요. 언제는 하루빨리 인사를 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시더니 막상 찾아오니까 이런 반응을 한다는 게 좀 벙찌긴 했죠. 역시 며느리는 남이다 이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어색한 와중에 어영부영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선물을 드리는데 저보다 2살 어리다는 신우가 제 앞에 오더니만 자기 선물을 달라는 식으로 손을 내밀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신우를 위해 화장품을 사온 건데 안 사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거 지난 시즌에 나온 립스틱인데 세연이가 별로 센스는 없네. 이번 시즌에 나온 것도 예쁜 색상 많던데. 선물을 사주고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게 좀 어이가 없었지만 첫 만남부터 언성을 높이는 일은 없었으면 했기 때문에 그냥 어색하게 웃었죠.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소파에 앉아 계셨는데 아주 도도한 얼굴로 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셨어요. 저는 그 자리가 정말 가시방석 같았죠. 사실 막말로 제가 무슨 넘보지 말아야 할 상대를 넘본 것도 아닌데 우리 의사 아들을 낚아채 해간 여자가 누구야 하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으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앉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서 눈치를 보고 있자 예비 신랑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앉아도 된다는 듯이 맞은편 자리를 쳐다보시길래 앉았습니다. 속으로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까지 생겼죠. 그래도 초장에 며느리의 길을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를 친구들에게서 미리 들었던 터라 그 정도의 기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이겨먹어서 어디다 쓰겠나요? 친해지는 건 차차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비 신우도 멀리서 슬쩍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게 꼭 관찰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이 집안 사람들은 뭔가 하나씩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죠. 뭐를 이렇게 사온 거야? 내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를 텐데. 그래도 또 창에 필요한 것들을 잘 사왔네. 이는 술을 좀 줄여야 하는데 아주 신나겠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이곳저곳을 물어보고 제일 무난한 걸로 골라왔어요, 어머님. 어머님? 뭐, 내가 어머님이 될지 남이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암튼 고마워. 양손 무겁게 하고 우리 집에 찾아온 건 합격. 그 합격 소리가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제가 무슨 면접을 보러 온 것도 아니었는데 압박 면접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거기다가 더 웃긴 건 제가 손님으로서 온 거였잖아요. 물론 앞으로 며느리가 되려고 인사를 하러 온 거라고는 하지만 대놓고 저한테 어머님이 될지 남이 될지 모르는 사이라고 했으면서 물 한 잔 안 떠주시는 거 있죠. 저는 남의 집에서 이런 대접을 받은 게 처음이라 당황스러웠고 시작부터 꼬여간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가 거기서 나 물 한 잔도 안 줘?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는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지?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는 사이인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어디서 꺼내온지 모를 수첩을 딱 펼치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저에게 할 질문들을 까먹을까봐 미리 적어놨다고 말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때부터 질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에게 궁금한 게 많으셨나 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가족병이라든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있냐, 남자친구는 몇 번이나 사귀어봤냐 같은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무례하다면 무례할 수 있는 질문이었지만 제가 20대인 것도 아니고 30대 후반을 향해 달려가는 마당에 대답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좋아요. 합격? 그러면 형제관계는 어떻게 되나? 집에 뭐 언니 오빠가 있나? 동생이 있나? 아니요, 저는 외동이에요. 그래서 항상 형제관계가 북적북적한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어머, 외동이야? 아이고, 딱 좋네. 그러면 형제들끼리 뭐 재산 가지고 싸움 날 일도 없을 거고. 합격? 집에 재산은 좀 있어. 저희 집 재산이 얼마나 있냐는 질문으로 다시 물꼬가 터지더니만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노후 준비는 잘 되어 있는지 질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제가 대답을 할 때마다 표정이 점차 밝아지셨죠. 마음이 드신다는 표현 같았지만 그와 동시에 귓가를 때리는 합격 소리는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제가 무슨 예비 신랑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다 맞춰야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마음을 맞춰서 하는 일인데 왜 저만 혼자 면접을 보고 있어야 하는 건지, 거기다가 예비 신랑은 가만히 듣고만 있는데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도대체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와서는 어떤 꼴을 보여주려고 저러는 건가 싶었어요. 저한테 무슨 질문까지 하셨는지 아세요? 대통령은 누구 뽑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죠. 투표는 비밀 투표 아닌가요? 제가 아쉽게도 지난 대선 때는 독감에 심하게 걸려서 집 밖으로 나가질 못해서 투표는 하지 못했어요. 열이 심하게 났거든요. 뭐야? 투표는 국민의 기본 권리인데 아무리 아프다고 해도 무조건 갔어야지. 예원 불합격? 불합격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예비 신랑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그제서야 예비 시부모님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왜 하냐고. 우리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모자란 시간인데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하자고요. 또 의사인 아들이 말리기 시작하니까 예비 시부모님도 입을 꾹 닫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아까워 죽겠는 아들을 어찌 결혼시키겠다고 하루빨리 예비 며느리가 보고 싶다는 소리를 하신 건지요. 이건 결혼이고 나발이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소리를 듣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제가 회사에서 나이에 비해 직급이 높고 연봉도 꽤 받고 있었으니 그 점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첫 만남을 뒤로 하고 나서는 며칠간 잠잠했어요. 제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말도 없으셨고요. 그런데 아주 쇼킹한 일이 일어났죠. 어느 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선 전화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인포에서 온 전화였어요. 지금 누가 저를 찾아왔다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려고 한다고 나와보라는 이야기였죠. 저를 찾아올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내려갔더니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와 계신 게 아니겠어요. 아니, 어머님이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아니, 우리 예비 며느리가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구경 좀 하러 왔지. 예, 사무실 좀 가보자. 환경이 어떤지, 또 주변 사람들이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야. 원래 회사에서 도는 소문이 제일 정확하다고 하지 않겠니? 저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 사무실이 개인 사무실도 아니거니와 회사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를 구경하겠다고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들이 일을 하는 진료실은 가볼 수 있겠다 싶지만
아직 며느리도 아닌 제 사무실은 도대체 왜 찾아온단 말입니까? 어머님,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서요. 사무실에 직원들도 있고 또 회사 기밀이라는 게 있어서 외부인이 사무실에는 막 출입할 수가 없어요. 저희 회사 카페 음료가 맛있으니까 거기서 잠시 이야기하시다가 점심 드시러 가실까요? 아이, 사무실 구경이 안 된다는 말이야? 주변 사람들에게 네 숙문을 좀 듣고 싶었는데 얼마나 힘도 없고 그러면 사무실 구경도 한번 못 시켜줘. 외부인이라고? 내가 네 시애미가 될 사람인데 왜 외부인이야? 불합격. 정말 그놈의 합격 불합격 소리를 듣는 게 곤욕스러웠죠.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시켜드리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점심 드시러 나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미리 알아본 곳이 있다면서 저에게 나가서 밥을 먹자고 하시더니만 웬 소고기 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1인분에 6만 원이나 하는 소고기 집이었어요. 고기 드시고 식사에 후식까지 야무지게 드시더니만 잘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점심값으로 2명이서 20만 원을 결제해보는 건 오랜만에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합격을 날리고 사라지시는데 정말 점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기가 전부 빨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들어오니 직원들이 전부 킁킁거리더라고요. 누가 점심부터 고기 먹고 왔냐고 물어보는데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사실을 예비 신랑에게 당연히 말을 했죠. 그랬더니 본인이 나서서 시어머니께 말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말렸습니다. 왜냐고요? 제 예비 신랑의 태도로 봐서는 예비 시어머니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더불어 괜히 일만 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말주변 머리가 썩 좋은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설득을 당하고 남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만 키워서 제가 괜히 손해를 보는 것보다야 아예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낫겠다 싶었죠. 그리고 막상 결혼을 한 다음부터는 그냥 무시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렇게 무시를 했는데 며칠 뒤에 예비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를 회사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큰둥하게 자리에 앉았는데 저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내미시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예단 목록이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견례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예단 목록이라니 너무 황당했죠. 그런데 그 안에 적힌 내용들이 더욱 황당했어요. 예단 비용으로 현금은 1억을 준비해와라. 차도 한 대 사와라. 가족들이 덮을 이불 세트, 접시 세트에 시댁에 둘 TV도 하나 사와라. 예비 신우와 예비 시모를 위한 명품 가방과 예비 시부를 위한 낚시대 세트까지 정말 야무지게 적혀 있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무슨 재벌집 딸도 아니고 이런 걸 다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해? 아, 이게 뭐가 과해? 내가 말이야, 없는 형편에 우리 아들 의대 보내겠다고 얼마나 쎄빠지게 고생을 했는 줄 알아? 대학 등록금은 얼마나 비싸던지 대출도 안 나와서 친척들부터 시작해서 동네방네 친구들한테까지 일일이 돈 빌려다가 애 학교 보냈어. 그렇게 고생해서 의사 만들어놨으면 당연히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자식을 보상받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잘 됐으면 축하를 해줄 일이지 어떻게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니 나는 그래도 받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말이야. 매달 용돈도 받아야겠어. 그래서 내가 네 배포를 좀 보려고 한다. 매달 우리한테 용돈 얼마나 줄 수 있어. 내가 아들을 의사로 키워놨는데 노후 준비 걱정까지 해야 할 건 아니지 않겠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50만 원 정도는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뭐라고? 내가 고생을 해서 키운 우리 의사 아들인데 고작 50만 원? 지금 의사 집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배포가 그리 작을 수가 있냐? 5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이라니. 그 5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여? 불합격. 그러더니만 그 예단 목록이나 잘 챙겨가라고 하면서 얘기 끝났다고 일어나서 나가버리시는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예비 신랑에게 바로 알렸습니다. 주신 예단 목록까지 사진으로 찍어서 예비 신랑에게 넘겼죠. 이거 봐라. 나한테 이걸 다 요구하시고 바라시더라. 이걸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겠냐 하면서 와다다 쏘아 붙이니까 예비 신랑 찍소리도 못하더라고요. 자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알았지? 내 손에서 정리해볼게. 당신이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 나서는 것보다 내가 들이박는 게 낫지.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랑 결혼할 거면 내 편이나 들어. 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려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제가 말을 해봐야 저희 집에서는 왜 그런 집에 시집을 가려고 하냐, 그만둬라 할 게 분명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예비 신랑이 의사인 것도 있었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기도 했어요. 짧은 시간에 화르륵 불타오르는 사랑은 금방 꺼진다고 하지만 원래 불씨라는 건 오래가는 법 아니겠어요? 저는 예비 신랑이랑 함께 꿈꾸는 미래가 있었고 이대로 헤어지고 싶은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 예단 목록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며 밤잠을 못 이루기까지 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아무 소리도 하지 않는 게 예단 목록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빠르게 상견례를 하자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어찌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죠.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고민만 쌓아두고 있다가 상견례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날을 잡는 것도 힘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본인들 시간에 맞췄거든요. 하나하나 갑질을 하려고 드는데 기가 막히면서 점점 예비 신랑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 같은 겁니다. 제가 파들파들 일을 갈게 되었어요. 예비 신랑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예단을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들쑤셔가면서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잘 키운 딸이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저희 부모님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의사 사위라고 집안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성형외과나 피부과 의사도 아니라서 월급을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만큼 잘 벌어오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의사 부심이 있어도 너무 있는 집안이니까 오히려 피곤하다는 생각이 점점 쌓였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상견례 자리가 잡히게 되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도 예비시댁이 뻘소리를 하면 뒤집어 엎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상견례 날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평소보다 더 세련되게 꾸미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 그 누구보다 긴장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나름 돈도 많이 버시고 저축도 많이 해두셔서 노후 걱정 하나 없으신 분들이셨는데 외동딸이 결혼한다고 하니 괜히 저 자세로 나가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 가진 유세라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아이고, 오셨어요. 저희 시간에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워낙에 의사 내 시간에 맞추느라 바빠서. 아닙니다.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는 예비사위인데 당연히 저희가 맞춰야지요. 일단 식사부터 하시죠. 한정식 집에서 만나서 밥을 먹는데 정말 개걸스럽게 해치우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 밥을 반 공기도 채 못 드셨을 때 예비 시부모님은 밥그릇을 싹싹 비우시고는 배를 텅텅 두들기는 게 아니겠어요? 기가 막혔죠. 사실 저는 밥을 먹는 속도를 맞추는 게 예의라고 배웠거든요. 그러더니만 저희 부모님 아직 식사도 다 못 하셨는데 본론을 꺼내시는 겁니다. 내가 말했던 예단 목록 말이야.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지? 내가 목록 적어준 거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예단 목록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는 전해 들은 게 하나도 없어서요. 너 정말 그런 걸 받았니? 시작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러웠죠. 다들 하나같이 저만 바라보고 있는데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는 생각을 했죠. 여기서 확실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그 억소리가 나는 예단 목록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신혼집을 예비시댁에서 해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집도 반반, 결혼도 반반으로 준비를 하면서 예단을 준비해오라고 하니까 황당한 거죠. 그 예단 목록 준비할 생각 없어요, 어머니. 사실 그거 받았을 때 바로 찢어서 버렸거든요. 그 목록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 집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머나, 뭐라고? 예, 내가 준 그 예당 목록을 찢어서 버렸다고? 아이고, 얘 좀 봐 웃기네 진짜. 예, 네 행동이 나래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은 안 드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지금 한 행동은 말이야. 의사인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거고 의사를 키운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거야. 내가 정말 대바라져도 이렇게 대바라진 애는 또 처음 본다. 애초에 그런 말도 안 되는 목록을 주신 것부터가 문제라고는 생각이 안 드세요? 뭐 문제? 아이고 참나. 요즘 애들이 이렇게 깍쟁이야. 짚은 수도 모르고 말이야. 자기 주장이 세도 너무 센 거 아니야. 나 때는 말이야. 시어머니 앞에서 눈 똑바로 떼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가 없었다고.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니네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겁니다. 제가 뭘 했다고 부모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건지. 그러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우리 부모님 속을 시커멓게 태우는 건 해도 되는 일이라는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파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확고해지기 시작했죠. 이 꼴을 무시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평생 무시하다가 받을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참고 사느니 지금 참지 않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저희 엄마가 저를 딱 막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 앞에서 바락바락 말대꾸 하는 게 잘못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자식을 이렇게 키워놓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의사 아들이랑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아이고, 그러면 우리 애가 기가 팍팍 죽어서 하라는 대로 전부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거급 차이가 나잖아요. 애가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일을 하는 직장에도 찾아왔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가셨다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궁금해서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가셨단 말인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나 궁금했습니다. 주변 소문들도 궁금했고요. 솔직히 며느리가 밖에서 개차반으로 끓고 있는데 제 앞에서만 착한 척 하는 걸지도 모르잖아요. 회사 가보니까 회사도 수졌더만 사무실이 얼마나 구리고 소문이 얼마나 구리면 회사 사람들하고도 인사도 못하게 하더이다. 그럼 제가 우리 의사 사위가 일하는 병원에 가서 간호사들 붙잡고 저 의사 소문이 어떠냐 하고 물어보는 건 괜찮고요. 엄마야, 그거랑은 다르지. 뭐가 그렇게 기 한 번 안 죽고 다들 자기 잘난 맛에 떠들어댄지 모르겠네요. 회사도 별거 없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런 주제에 감히 우리 의사들은 엄마? 저는 솔직히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다른 좋은 집안 여식들이랑 충분히 잘 어울릴 수 있는 우리 아들인데 이렇게 손해보는 결혼하는 거 나는 아쉽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허락한 거다 이 말입니다. 어머님, 지금 하시는 행동이 꼭 아들 가지고 장사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게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척 하시면서 아들 결혼으로 인생 한번 켜보겠다는 심보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시는데 이게 정말 부모가 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우리 아들 결혼해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랬다고. 예, 그거는 오해다. 시모의 시침 뚝 떼는 말투에 저희 부모님 모두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아무런 대꾸도 못하셨어요. 저는 더 이상 저희 부모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파혼하는 게 깔끔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서로 미련이 있는 상태에서 흐지부지 되는 것보다 확실한 사건과 계기가 있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예비 시모가 저를 딱 바라보더니 자기가 한 발 물러선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예단 목록을 준비 못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명색의 의사 집안에 시집을 오는 건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받고 아들을 내어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통장 딱 3개만 들고 와라.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 절대로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통장 3개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돈 해와라 아니겠습니까? 집사의 돈, 혼수 및 결혼 비용, 그리고 예비 신랑의 병원 개원 비용을 들고 오라는 건지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냥 엎어야겠다고 하려던 찰나 저희 친정엄마가 선수를 먼저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사위를 보려면 통장 3개를 준비해 오라 이 말이지죠? 네, 맞아요. 의사 사위 얻고 싶으면 그 정도는 해오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바로 준비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엄마가 가방에서 통장을 3개 떡하니 꺼내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저도 그렇고 예비 시어머니도 그렇고 눈을 동그랗게 뜨게 되었습니다. 저도 통장 3개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째서 보란 듯이 미리 준비를 했다는 듯이 엄마의 가방에서 통장 3개가 나올 수 있는 건지 궁금했죠. 엄마, 이게 무슨 통장이야? 아니, 이 통장을 왜 줘? 나 결혼 안 할 거야. 엄마 이거 당장 집어넣어. 그렇게 말은 하는데 저희 엄마는 제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듯이 떡하니 통장을 확인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3개 중에 하나를 딱 내미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금액을 확인하시더니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건 우리 딸이 취직을 한 이후에 저에게 용돈으로 쓰라면서 준 돈을 모아둔 것입니다.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모았는데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요.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지 않겠습니까? 이런 돈으로 뭘 한다고? 아이 그래서 그 2번째 통장은요? 보시다시피 이건 제가 우리 딸 결혼시킬 생각으로 쭉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입니다. 그래도 얘는 금액이 상당하지요. 아유 보자. 뭐 첫 번째 통장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긴 하네요. 예비 시모는 2번째 통장을 받아들고 나서야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을 조금 지웠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어찌나 속물로 보이던지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그 통장을 전부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 통장을 보여주는 행위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어요. 2번째 통장까지 본 예비 시모는 당당하게 손을 내밀더군요. 첫 번째보다 돈이 더 들어있었던 2번째 통장이었기 때문에 3번째 통장은 안 봐도 훨씬 더 거액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을 했겠죠. 기대감에 눈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됐어. 왜 이런 걸 보여주고 그래. 어차피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엄마는 제 말이 들리지가 않는지 3번째 통장을 들이미셨죠. 그리고 3번째 통장의 금액을 확인한 시모의 2눈이 커졌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들어있네요. 아이고, 이거면 충분하죠. 애초에 제가 처음 말했던 예단도 전부 퉁칠 수 있는 금액인데요. 역시 사돈 어른이 배우신 분이라 그런지 대화가 좀 통하네요. 그 통장 예금주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자 예비 시모가 통장 제일 앞장을 열어 예금주를 확인하더니 눈을 뒤집어 까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비 시모가 기절이라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예비 시모 손에서 통장을 빼앗아 예금주를 확인했습니다. 예금주 이름에는 예비 신랑의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더군요.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당신 이름의 통장이 우리 엄마한테? 며칠 전에 나를 찾아왔더구나. 예비 사돈이 글쎄 터무니없는 것들을 해오라고 요구를 한다면서 나에게 미리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더라. 그러더니 본인 통장을 나에게 전해줬어. 예단을 해오지 않겠다고 네가 강경하게 말을 하니까 괘씸하다면서 통장이라도 요구를 해야겠다고 말을 하는 걸 들었다고. 나한테 이 통장을 써달라고 내밀더라. 나 그게 정말이야? 아니 내가 예비사돈 댁에 예단 좀 톡톡히 받겠다고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 아들이 할 짓이니?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2억이라는 돈을.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혹시 대출이라도 받은 거야? 그럼 어떡해. 나는 꼭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엄마가 방해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출이라도 받아서 장모님께 드리면 그걸로 혼수하고 나는 결혼하고 그렇게 하는 게 딱 알맞다고 생각을 했지. 그래서 이 모자란 놈이 지금 대출을 받아서 그걸 치료라고 했단 말이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2억이나 대출을 받아? 아이, 그러면 그 이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예비 신랑은 예비 시모가 예비 시부랑 하는 이야기를 엿듣고 저희 집안에 통장 3개를 요구할 거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저희 엄마를 찾아가서 대출받은 돈을 넣은 통장을 들이민 겁니다. 분명히 통장을 요구할 테니까 이 통장으로 해결을 해달라고요. 무려 2억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고선 저희 엄마께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비 신랑에게 전부 말을 해달라고 했고, 예비 신랑은 저희 엄마께 그동안 제가 당했었던 일을 전부 말을 했던 겁니다. 겉으로 예비 신랑 앞에서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속을 끓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든 본때를 보여주고 싶던 찰나 이 통장이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덥석 받으셨던 겁니다. 생각이 조금 짧았던 예비 신랑은 이 통장으로 인해서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착각을 했던 거고요. 저희 가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이제는 정말 결혼 준비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어떻게 키운 딸인데 지금 이런 취급을 하고도 웃으면서 상견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겁니까? 어디 모자란 거 아니에요? 말하고요. 지금 저한테 모자라다고 하셨어요? 아, 내가 모자라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의사가 될 수 있었는데. 우리 집안 의사 집안이야. 그놈의 의사 타령. 아들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아들로 크게 한몫 잡아보려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이 들어와서 속상하십니까? 그거요. 아주 자의식 과잉입니다. 의사만 뭐 다 잘났습니까? 성형외과, 피부과 의사를 해야 그나마 돈이나 조금 만든다고 하던데 그런 인기 있는 것도 아니더만 어디서 의사 부심이야. 이거는 그냥 아들을 돈으로 보는 거지. 아들이 정말 행복한 게 뭔지 모르잖아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우리 아들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어. 나 참 기가 막혀서. 그 집안에 의사들 빼고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없잖아. 의사 집안? 의사 아들 하나도 놓고 무슨 의사 집안이라고 어깨에 뽕 떡하니 올리고 있어. 아들 의사 하나 맞는 게 인생의 최대 업적이니까 어디 가서 아들이 의사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지. 나의 자랑은 어디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나. 아니, 여기서 왜 우리 딸을 거들먹거리고 그래? 우리 딸은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딸 자랑은 왜 한 번도 안 하시냐고요? 아휴, 나 참. 인생 최대 업적인 그 집 아들 그런 식으로 하면 평생 장가 못 갑니다. 그냥 옆구리에 끼고 살지 뭐하러 장가를 보내겠다고 유난을 떨고 그러세요. 그냥 평생 데리고 사시라고요. 평생. 우리도 안 받아요. 그런 의사 사위 필요 없다고요. 지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우리 아들이 아까운 건 남들이 봐도 똑같지. 나도 싫어. 나도 이 결혼 안 시킬 거야. 말은 하루 합시다. 결혼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못 시키는 거라니까. 당신네들 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의사가 된 거지. 아, 어디 의사 자리를 떡하니 구해와서 앉힌 겁니까? 그렇게 아까우면 평생 키우세요. 예? 그 괜히 남의 집 딸들의 마음 들쑤시지 말고. 이 통장 없어도 됩니다. 우리가 뭐 그깟 예단 몇 억 준비 못할까 봐. 우리 남편이 회사 임원까지 한 사람이야. 나도 평생 애들 가르치던 사람이고 우리가 그 정도 돈도 못 모았을까 봐.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지들이 부부가 되어서 앞으로 잘 헤쳐나가겠다고 결심하고 사는 거. 지들 스스로 첫 발을 내딛겠다고 하는데 그걸 파냐고 싶어요. 부모가 자식 망치는 길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네요. 뭐라고요? 아, 진짜 말 다 했어. 아이, 부모가 자식을 망쳐. 우리 엄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구만 왜 발끈하고 그러세요? 저요, 능력 있거든요. 의사 같은 전문직은 아니더라도요. 우리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아주 귀중한 존재라고요. 제가 얼마나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그 덕에 지금 자리까지 초고속 승진하고 연봉도 빵빵하게 받고 있는데 이 결혼 저도 하기 싫습니다. 결혼 안 해요. 저기요.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을 왜 안 해? 나 자기랑 결혼하려고 대출까지 받았는데. 누가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런 짓 하래? 그럼 그 대출 빚은 앞으로 어떻게 누구랑 갚을 건데? 결혼까지 하기로 해놓고 당신 맘대로 대출 받아서 일 저질러 놓고 왜 나한테 그래? 나는 당신이랑 결혼 안 해. 답답해서 못해. 아, 그런 줄 알아.
우리는 파혼이야. 여기서 끝이라고. 그래, 말 잘했다 우리 딸. 이런 집안이랑 사돈을 맺느니 그냥 없는 게 낫지. 으이, 그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런 걸 사돈이라고? 됐어. 엄마도 결사 반대야. 일어서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아주 재수 없다. 그렇게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비 신랑이 제 앞에서 무릎을 탁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달려있더라고요. 만약 애틋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 눈물에 홀라당 넘어갔겠지만 그동안 더러운 꼴을 보면서 마음 정리가 된 것인지 그 눈물까지 찌질해 보이더라고요. 질질 짜는데 쪽팔리기까지 했어요. 내가 자기 없으면 어떻게 살아. 자기야, 한 번만 마음을 다시 돌려줄 수는 없는 걸까? 제발, 나 정말 잘할게.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자기한테 2번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할게. 장모님, 제가 약속드릴게요. 제발 한 번만 저를 봐서라도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 모자란 놈이, 네가 무릎을 왜 꿇어? 일어나. 너 훨씬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으니까 일어나라고.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젖단 애한테 목을 매달아? 당장 일어나. 그 젖단 애라는 말이 거슬렸는지 저희 엄마 앞에 있던 물잔을 들어서 예비 시모 얼굴에 확 끼얹어 버리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그렇게까지 대담한 일을 벌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역시 자식 욕하는데 물불 안 가리는 게 부모라고 정말 감동까지 받았습니다. 저 딴에 어디 이런 모자란 찌질이를 데려다 놓고 우리 딸한테 젖어내라는 말 있어.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의사면 다야? 의사가 뭐라고? 아이고, 아주 끼리끼리야. 나 나름 귀하게 자랐어. 부모님께 실망 안 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런데 당신이랑 결혼하면 우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평생 살 자신도 없고 당신네 가족들은 더 짓떨리게 싫어. 진작에 정리를 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질질 끌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할게.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어. 결혼? 당연히 못할 일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만 헤어지자. 2번 다시는 나 찾아오지 마. 그렇게 차갑게 말을 뱉고는 엄마와 아빠의 손을 잡고 유유히 상견례 장소를 떠났습니다. 물세례를 맞은 예비 시모는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예비 신랑을 울면서 저를 뒤따라왔지만 끝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무시해버렸습니다. 그게 저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사내 새끼가 그렇게 질질 짜는 건지 아주 그냥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를 했는데 예비 신랑은 그러지 못했나 봐요. 그 다음 날부터 주구장창 저희 회사 앞까지 따라와서는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달라고 빌기 시작하는데 이 인간 병원에는 출근도 안 하는 건지 여기서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지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나름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인가 봐요. 한 번 정이 뚝 떨어지니까 밑도 끝도 없이 싫다는 감정만 앞서게 되더라고요. 회사 앞에서 저에게 보고 싶었다고 마음 한 번만 돌려달라는 예비 신랑에게 뺨이라도 갈겨줘야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거냐고 험한 말을 뱉었죠. 또 그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맺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겁부터 나더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무슨 스토커도 아닌 게 회사에 찾아와 집 앞에 찾아와 제가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까지도 어슬렁거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경고했죠. 자꾸 이렇게 내 뒤를 줄줄 쫓아오면 당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스토킹으로. 의사식이나 돼서 전 여자친구 스토킹한다고 소문나면 볼만하겠다. 나이도 40이나 되어서 그런 죄를 뒤집어 쓰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찾아오지 마. 작작하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미련이 뚝뚝 남아서 집에 편지도 보내고 하더니 제가 싹 무시하니까 그 짓도 멈추더라고요. 그짝지 말라고 미련 떨지 말라고 험한 말 했더니만 팍싹 사그라들었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다시 일에 매진했어요. 사람들은 결혼 준비가 잘 되어가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그냥 당당하게 파혼했다고 말을 했죠. 그 뒤로 사람들도 눈치가 있는 건지 물어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안도했을 때쯤 한 2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예비 시모가 저희 회사 앞에 찾아왔더라고요. 놀라서 눈을 비벼봤는데 실물이었습니다. 저에게 해코지라도 하는 건 아닐까 싶었는데
고개를 숙이면서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아우, 내가 실수했다. 내가 욕심에 너무 과하게 요구했다는 거 인정해. 우리 아들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되겠냐? 아니, 이놈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나랑 내 남편한테 화풀이 하고 있어. 맨날 첫날 술만 먹고 병원에 출근 안 하고 있다니까. 정신 차릴 수 있게 한 번만 다시 마음 돌려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 허락할게, 내가. 아, 너는 합격이다. 기가 막혀. 어디서 합격이라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어요. 아줌마는 불합격입니다. 제 시어머니 자리에 불합격이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2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엄포를 두었습니다. 제가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게 티가 났는지 그 뒤로 저를 찾아오는 일은 없었지만 저에게 처음 예비 신랑을 소개시켜 주었던 직장 상사가 은근히 소식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제 욕을 엄청나게 하고 다닌다고 말입니다. 제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의사인 본인 아들을 뻥 찰 수가 있냐고, 평생 노처녀로 시집 못 갈 거라고 악담을 한다고 하대요. 그러라지요. 나중에 증거를 단단히 잡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소식에 의하면 예비 신랑이었던 그 모자란 놈은 병원에 출근을 하도 안 해서 잘렸다고 하던데 술만 먹는 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모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죽일 년 같겠어요. 그 정도 욕은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제 인생이 말처럼 망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자식도 물론 제대로 된 길을 가야 하지만 부모가 너무 참견해도 일을 그르치는 법이더라고요. 저 한동안은 결혼 생각 안 날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개발이나 하면서 살지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전하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